안녕하세요. 글로벌 리스크 책의 조이준입니다. 지금 미국은 러시아와 정전 협상을 하면서 제재 완화를 말하고 있습니다만 유럽은 지금 계속 러시아가 구석에 몰렸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왜 이렇게 구석에 몰렸는가? 각종 수치를 보면 러시아가 GDP의 성장률이 3%가 넘고요. 이 전쟁에도 경제는 아주 잘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나오는 보도들을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많이 보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신차 판매율이 떨어진다든지, 그리고 각 나라가 계속 러시아와 관계를 끊고 있는 게 눈에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쉽지가 않습니다. 이 러시아의 경제가 성장하는 건요, 지금 전쟁 경기로 인해서 나라 자체가 거의 전시 체제로 재편되면서 모든 경제가 그 무기 물자에 들어가고 있으니까 올라가는 거지, 실제로는 유럽에서는 IT보다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 오늘 첫 소식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재로 러시아 신차 판매량이 25% 급감을 했다는데요. 그리고 그 시장은 중국 차들이 먹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실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것 중 하나가요, 만약에 미국과 러시아가 종전 협상이 타결돼서요, 그러면 그 시장이 다시 열릴 건데, 우리가 다 알고 있겠지만 러시아 자동차 시장에서 지금까지는 현대차가 1등이었거든요.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기 전까지요. 물론 현대차는 다시 돌아올 걸 대비해서 현대차 공장을 단돈 1만 루블에 팔고 나왔습니다. 물론 바이백하는 조항이 있었다고 해요. 그렇지만 다시 돌아가도 1등이 될 수 있을까요? 이 기사를 보면 또 그것도 쉽지 않을 거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4년 2월 러시아 신차 판매량이 전년 대비 24.9% 감소해서 2023년 4월 이후 처음으로 하락했다고 우크라인 프라우다가 보도했습니다. 이거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언론인데요. 금리 인상과 제재의 영향으로 2025년 시장이 10에서 20%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중국에서 받은 거나 이런 걸로 러시아가 전쟁을 하면서도 워낙 돈을 푸니까 경기가 살아나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제 그마저도 한계에 도달했다는 거거든요. 돈이 있어도 살 수 있는 게 없고 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 경제 자체가 위축에 들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러시아 신차 시장은 2024년 2월 전년 동월 대비 24.9% 감소해서 22개월 연속 성장세가 멈췄습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과 서방 제조업체의 철수로 시장이 처음에는 급감했지만 이후 회복세를 보였지만요, 지금 성장 속도가 이제 확연히 둔화되고 있는 건데요. 그 과정에서요, 중국차 브랜드가 러시아 시장에서 영향력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답니다. 전쟁 전에는요, 중국차 브랜드의 시장 점유율이 10% 미만이었는데요, 현재는 러시아 시장이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 내 판매량 상위 10개 브랜드 중 대부분이 중국 브랜드고요. 유일하게 러시아 기업으로 포함된 업체는 아부토바즈라는 업체 하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서방 업체 그리고 현대차가 물러나면서 그 빈틈을 중국 업체들이 메워버린 거죠. 이렇게 중국 업체들이 메우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이거 싸고 괜찮네 라고 한번 느끼기 시작하면 계속 중국 차를 탈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 체리는요, 서방 기업들이 철수한 공장 3곳을 인수해서요, 러시아에서 직접 자동차를 조립하고 있고요. 체리는 철수한 폭스바겐과 메르세데스 공장을 인수해서 러시아 시장 내에서 생산하고 판매를 넓혀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걸 보면요, 전쟁이 끝난 이후에 다시 산업계에도 큰 재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꼭 러시아 편은 아니지만 중국, 러시아 이런 권위주의 국가 블록하고 미국하는 자유주의 국가 블록이 나눠질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이런 걸 보면 이번 전쟁으로 이미 상당 부분 나눠져 가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체코 얘기인데요. 체코도 지금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동유럽 국가들은 이러니 저러니 해도 어쩔 수 없이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고 있었거든요. 원유나 가스를 수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헝가리가 그래서 끝까지 지금 버티고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싸고 그만한 에너지원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인데요. 체코도 그동안 해오다가 결국엔 중단했습니다. 왜냐? 바이든 정부 마지막 제재로 대금 결제를 못하게 되면서 결국은 중단하게 된 건데요. 미국의 대러 제재로 인해 러시아에서 체코로 향하는 드루즈바 송유관의 원유 공급이 중단됐다고 지난 4일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드루즈바 송유관은요, 그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들어오는 대표적인 송유관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은 그 러시아에서 그 원유를 수입하는 오를렌이란 폴란드 기업과 러시아 국영 송유관 운영사 트랜스네프트 간의 대금 결제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이제 미국이 바이든 정부 마지막에 러시아의 원유 공급 대금 결제를 위해 남겨뒀던 마지막 은행들까지 모두 제재했습니다. 그렇게 제재한 거는요, 기존에는 원유를 제조하면 원유가 폭등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면서 내세운 게 뭡니까?
드릴 베이비 드릴이잖아요. 석유를 파고 또 팔아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원유값이 많이 안정됐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는 이 트럼프 들어오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많이 안 할 것 같은데 그럴 거면 이렇게 원유값 안정됐을 때 우리가 먼저 다 제재 때리고 나가자 하고 바이든 정부 마지막에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쏟아냅니다. 그 쏟아내면서 이제 그게 발효되고 힘들어지니까 결국은 체코 같은 나라도 러시아산 원유를 그만두게 됐는데요. 그럼 이제 어디서 들어오느냐? 바로 이탈리아에서 시작되는 송유관을 통해 원유를 대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탈리아는 석유가 많이 난 나라가 아닌데요. 왜 이렇게 송유관이 있느냐? 이건 이탈리아의 항구에서부터, 트리에스테 항구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유조선들이 와서 이탈리아 항구에 원유를 내려놓으면 그 원유가 다시 그 송유관을 타고 동유럽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 TAL, 탈송유관이라고 하는데요. 이 탈송유관이 확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 올 7월 정도 되면 그 확장 공사가 마무리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체코가 이 탈송유관을 통해서 원유를 받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러시아로부터의 사실상 에너지 독립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이시듯이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트럼프 정부 들어서 미국이 러시아랑 밀착까지는 아니라도 어떻게든 해법을 도출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유럽 국가들은 그런 미국에 반발하면서 자신들만의 새로운 안보 전략을 한 발 한 발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같은 자유주의 진영 내라고 해도 트럼프에 대한 반발 때문에 또 다른 공급망이 생기는 거거든요. 세계가 단순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진영, 중국과 러시아를 대표로 하는 권위주의 진영 이렇게 단순히 나눈 게 아니고요. 그 안에서도 다극화되고 있다는 점이 이런 송유관을 통해서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세계 질서를 트럼프 대통령이 한번 이렇게 흔들어 버리면서 이게 모이는 게 양쪽으로 모이는 게 아니라 여러 점들을 통해서 모여가고 있는데요. 물론 이게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됩니다만 대체적으로는 자유주의 진영, 권위주의 진영 나누겠지만 그 안에서도 소블록들이 형성될 거란 걸 이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요. 중국과 다른 나라에 다 관세를 때리고 있잖아요. 그중에 실제로 지금까지 관세를 때린 나라는 중국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월마트가 어떻게 했는지 보면 이거는 월마트로 대표되는 미국 기업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트럼프가 10% 때릴 때마다 중국 협력 업체들한테 가격 10% 내려라고 압박을 하고 있답니다. 관세 부담을 중국 기업들이 전가하고 있는 거죠. 중국은 관세 맞은 것도 억울한데 거기다가 그 공급가도 깎으라고 월마트 이런 데서 압박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중고를 겪고 있는 건데요. 한번 그 소식 보겠습니다. 블룸버그에 난 기사인데요. 월마트는 미국의 관세 부담을 공급업체에 전가하기 위해서 일부 중국 제조업체에 최대 10%의 가격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방용품 및 의류 제조업체를 포함한 일부 중국 공급업체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로 인해 추가 비용을 전적으로 떠안을 것을 월마트로부터 강요당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건 참 어떻게 생각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횡포죠. 대통령은 관세 때리고 그 다음에 엄청난 바잉 파워를 가지고 있는 미국 기업은 그러니까 가격 낮추라 그러고 그럼 중국 소규모 업체들은 어쩌란 말입니까? 그런데요. 중국 업체들은 여기에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월마트에 들어가는 것들은 월마트의 구매 전략상 이미 마진이 매우 낮고요. 일부 업체들은 2% 이상의 가격 인하 시 손실이 발생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자재 공급 업체들도요. 3% 이상 가격 인하를 거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조업체들은 그래서 베트남에서 부품을 조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자체도 쉬운 게 아니라고 합니다. 공급망에 관련된 책 같은 걸 읽어보거나 기사들을 읽어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는데요. 중국만큼 모든 공급망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우리가 알리바바를 통해 가지고 이런 제품을 만들어 달라라고 하면 중국 내에서 그냥 며칠이면 수십 개의 견적서가 오고 빠르면 2주 만에 선적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주문할 때요. 그런데요. 베트남에 가면요. 그 과정을 거치는데 아직까지는 몇 달이 걸린다고 합니다. 또 필요한 부품은 또 중국에서 수입해 와야 되고요. 단순히 단가는 조금 낮아질 수 있지만 만들어져서 그 전체 물건이 돼서 수출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중국이 훨씬 짧고요. 그리고 훨씬 정확하고 잘 만든다고 합니다. 중국이 세계 최대의 그 제조업 단지를 만들고 세계 최대의 제조업체가 되면서 그만큼 중국이 이제 클러스터를 형성한 거죠. 이건 단순히 가격만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중국만큼 경쟁력 있게 제조업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없다는 거거든요. 애플이요, 그 수많은 지정학적 위험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중국에서 약 80%의 아이폰을 생산한 이유는
중국만큼 잘 만들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게 팀 쿡의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부품부터 시작해서 모든 생태계가 갖춰져 있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는 거죠. 베트남에서 만들면 부품을 베트남으로 또 수입해와서 또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균질하게 만들 수 있을지도 알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나름의 파워가 있는 겁니다. 월마트에 이번에 10%, 그러니까 총 20%를 깎으라는 요구에 중국 기업들이 거부할 수 있는 이유가 있죠. 그러면 해볼 테면 해봐라. 우리 말고 딴 데서 어디서 잘 만들 수 있는지 보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런 업체는 월마트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타겟, 베스트바이 같은 다른 대형 유통 업체들도 비슷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고요. 타겟의 브라이언 코넬 CEO는요. 관세가 시행된 이후 공급 업체들과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요. 싸게 보내라는 얘기죠. 이젠 어쩔 수 없다. 우리도 관세 부담 때문에 조금 가격을 높일 수는 있지만 니들이 더 많이 깎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협박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요. 내달 2일, 그러니까 4월 2일 날 상호 관세를 매기겠다는 걸 확인하면서요. 시간이 지나면 오를 수도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그 방식이죠. 중국의 60%라고 말했다가 100%라고 말했다가 10% 부과한 다음에 다시 또 10% 부과하고 그 이후로 더 올릴 수 있다고 계속 협박하고 절대 자기 본인이 든 카드를 내려놓지 않습니다. 러시아와도 그 협상한다고 하면서 또 다시 제재할 수 있다고 또 말하고 협상이 안 나오면 제재 계속 할 거라고 제재 뭘 할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하고 그런 다음에 또 어떤 보도가 나느냐 G7에선 러시아에 대한 더 이상 제재를 하면 안 된다는 협상을 하고 있다고 해서 다른 G7들의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고 하고 서로 이게 상반된 메시지 그래서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끝까지 자기 카드를 갖고 가는 겁니다. 이 관세는 대표적인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9일날 미국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경기 침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경기 회복에는 전환기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4월 2일부터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확인하고 미국 내 제조 강화 방침을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일부터 캐나다, 멕시코를 포함한 국가들과 상호관세 부과 방침에 대해서 시행할 것이라고 재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관세는 시간이 지나면서 올라갈 수도 있지만 낮아질 가능성은 없다고 했거든요. 실제 과거 1기 시절에 중국에 매긴 관세들을 보면요. 처음에 10%, 그 다음에 또 해서 25% 만들고 한 다음에는 25% 계속 고정돼서 더 이상 내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관세를 안 맞는 게 중요하지 맞은 다음엔 절대 그 카드를 깎아주는 일이 없었어요. 이게 트럼프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관세는 시간이 지나면서도 올라갈 수 있고 낮아질 가능성이 없다는 건 협상하려면 지금 해라. 지금 잘 안 하면 너희들한테는 국물도 없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요. 누구도 나보다 러시아에 강경 대응한 사람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우크라이나와 다투고 우크라이나와 멀리한 다음에 러시아와 협상하면서 전 세계가 지금 패닉에 빠졌다는 말까지 나오는데 본인은 누구도 나보다 러시아에 강경하게 대응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일기 때 많은 무기를 줬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좀 다르죠.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 다가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파상적인 공격을 지금 퍼붓고 있습니다. 전후 최대 공격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국제 정세는요. 미국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바뀌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가 인정하고 있지 않은 거죠. 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소식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